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진 교수님 지난번에 재판관 개인의 성향과 재판 별개 아니냐. 저는 근데 거기까지 확대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중에 이제 거기 극우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결론에서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라는 게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거기서 합의를 내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개개인의 그 정책 성향에 작용할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다 한들 거기서 다 걸러져 가지고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판결하면 또 몰라도 그게 아니라 다 있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 논리적으로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걸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의 편향에 따라, 그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건 아니라고 보고 판사도 국민이에요.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이겠죠. 아니면 중간이든 간에.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쪽만 문제가 되고 그럼 저쪽 성향은 왜 문제가 안 되고 그럼 중간 성향은 또 왜 문제가 안 되고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정치 편향 문제는 이제 원칙적인 말씀은 이게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은 좀 상황이 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향성이 실제 판결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는 말을 스스로 올린단 말이죠. 그걸 감추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는 것이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뭐 정계산 재판관도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천한 재판관인데 이분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실제 대통령 그 탄핵과 관련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 정도 되면 일반 재판에서는 당연히 회피를 합니다. 법관은 실제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해 보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보장이나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국민의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국힘에서 왜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전략적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 규합하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여주는 행위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 지나치게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많이 드러냈다가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고 개별 재판관들이 이렇게 정치적 성향과 이런 시비의 논란에 휘말린 적이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SNS 팔로우 목록입니다. 난 피도 파란색이라는 민주당 지지자 계정에 이재명 대표님 힘내세요가 소개 그린 계정도 있습니다. 안귀령 전 대변인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계정도 여럿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거나 아예 계정 이름이 윤석열 기소, 구속인 계정도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3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문 대행이 이 같은 계정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팔로잉을 하고 있는 것은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재판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행의 해당 SNS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되는 것도 그 사석에서 한 얘기들이에요, 다. 사석에서, 문영배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 했던 거고, 그 SNS 같은 거 나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내가 팔로우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은 그 결정문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법관은 결정으로 얘기하고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12월에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 지금 9명 체제가 맞다는 말을 헌법재판관이 실제 기자들한테 실제 해서 그게 보도도 돼요. 그리고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9명 체제가 맞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9명 체제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키맨인 것이 원래 헌법상 원칙대로 따지면은 여야 합의를 해서 저 후보를 추대해야 맞습니다. 추천해야 맞는데 민주당은 자꾸 여야 합의로 추천됐다라고 하지만 최상목 대행도 국회에 나와서 그건 다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합의되지 않은 후보를 지금 추대하면 결국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6명이 되는데 여섯 명이면 탄핵부터 권한쟁의 심판, 위헌법률 심판까지 모든 게 다 6표만 모이면 다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할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본인의 성향이 진보적이다. 이것이 자신의 판결에 오히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좀 일종의 이제 감시의 잣대 이걸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영역은 개인의 영역이고 이게 그대로 판결에 왜곡되거나 이런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우리 원내대표가 소위 말해서 이제 강원랜드 청탁비리죠. 예. 그걸로 기소됐을 때 무죄 받았어요. 그때 판사가 그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예요. 이재명 대표 1심 판사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집행유예 때린 그 1심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판사들 모임이라고 하는. 근데 국제인권법 소속 연구회 소속 판사가 유죄를 때렸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전부 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정도 나올 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영역은 영역대로 하고 그동안 여러 이 판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것이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이 아닌 경우들도 많다. 이게 선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재판에서 저는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래 형사재판이나 형사소추를 위해서 수사기록이 만들어지면 그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못 가져다 보도록 돼 있어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본인의 절차적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 기록을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반대 신문권을 90분으로 제한한 겁니다. 이 많은 방대한 기록을 가져와서 그중에 필요한 몇 명만 불러보고 그나마도 90분씩 시간 제한하면은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45분 주고 변론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위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편향성이 더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처음부터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편향성 문제를 걸므로써 오히려 저는 이거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니 절차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그 절차는 뭡니까? 거기 여러 뭡니까? 법관들 중에서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뭐 여당 성향도 있고 야당 성향도 있거든요. 뭐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전체의 절차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특정 사람의 그 정책 성향을 가져가지고 그걸 갖다 건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저도 이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연결시켜서 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이 뭐 47대 51로 뭐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47%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는 헌법재판소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헌재는 통합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주진우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절차적인 합당성하고 진행의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하고 저는 그런 거를 헌법재판소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엉성하게 움직인다.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